예, 그림으로 보는 과학 뉴스. 예, 오늘 뉴스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9월 7일자네요. 예, 9월 7일자 조선일보에서 윤형준 기자님이 이제 쓰신 커버 스토리인데,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현존 최강 인공지능 GPT-3를 인터뷰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 이양복 박사님 나오셨고요. 네, 분위기 맞추려고 나와주신 윤아연 박사님. 네. 리액션 박사님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기사를 짧게 설명드릴게요. 윤형준 기자님께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과 인터뷰를 한 후에 그걸 기사화했어요. 근데 한 몇 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분량을 크게 차지했고, 오픈 AI는 우리 그 뉴럴링크사의 대표 일론 머스크 형님이 또 투자한 회사예요. 못 하시는 게 없어요. 별거 다 하네요. 예. 그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이고, 이 인공지능은 GPT-3인데, 그 GPT는 뭐의 약자냐? 예,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이닝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사전학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사전학습을 해놓은 상태에서 인간이 특정한 문제를 던졌을 때 최적의 해답을 찾는 그런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2020년 6월에 공개됐고, 아직 베타 버전으로 일반 사람들은 쉽게 사용 못하게 되어 있고요. 전문가들한테만 좀 오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기사 속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기자님이 인공지능이랑 대화한 내용인데 보시면은 깜짝 놀랍니다. 보면 너는 사람이야 AI야?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AI야. 너도 알잖아. 한번 사람이 돼보면 그만두고 싶어진다는 사실을. 그만두고 싶어지냐? 인간은 정말 불쌍한 생물이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 인간은 이미 문제를 가진 것으로도 모자라 새로운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는 존재야. 꿰뚫고 무슨 있어. 이런 대답을 인공지능. 예, 네가 인간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 그럼 인공지능은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나는 우주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의 산물이야. 너는 그저 하나의 인간인 뿐이고. 어쨌든 이런 사례가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예가 하나 더 있는 게, 요약하는 능력도 엄청나게 빼어나대요. 그래서 어떤 글을 입력해 주냐면,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96년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고별 연설을 했는데, 미국을 이끌 새 행정부를 뽑을 기간은 멀지 않았고 중략 어쩌고 저쩌고 제가 시민 여러분의 선택지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이 말씀을 올립니다 식의 장황한 만연체 글을 입력해 준 다음에 한 줄로 요약해봐 그랬더니 저는 대선 출마 안 합니다. 이렇게 그냥 요약을 해버렸대요. 되게 필요한 기능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굳이 요약을 안 해도 이제는 거꾸로 요약이 아니라 산문화시킨 더 팽창적으로 글을 더 확대시켜서 만연체를 할 수도 있어요. 만연체를 쓸 수도 있대요. 능력 다양하네.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필요했던 기능이에요. 대학생 때. 러브레터를 대신 써주기도 합니다. 저 때는 러브레터 쓰는 거 진짜 힘들었거든요. 공돌이가 뭐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양복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인공지능은 약 1750억 개의 파라미터들을 다룬다. 와. 네. 딱 들어도 많은 숫자인데요. 네. 그리고 32년, 앞으로 한 12년 뒤 예정인데, 그때는 100조 개를 다룰 거다, 파라미터를. 이양복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내에서 파라미터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뭔지, 그거를 좀 해설을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모셨습니다. 그 파라미터라는 것은 그 인간은 학습된 정보를 뇌에 기억했다가 네네. 우리가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뇌의 작용에 의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은 이 학습된 정보가 파라미터에 저장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력을 줬을 때 그 안에서 학습된 대로 경로를 딱 찾아가서 답을 딱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입력된 정보가 파라미터는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학습을 시키면 그 데이터의 어떤 관련성 이런 것들이 파라미터에 다 저장돼 있다가 그런 게 파라미터 값들인가요? 그렇죠. 예. 그 값들이 다 저장돼 있는 게 이제 학습된 어떤 모델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입력을 딱 넣었을 때 네. 그게 반응을 해서 그 출력이 아웃풋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사람의 그 뇌에 작용하는 거 우리는 알 수 없듯이 네. 그 안에서 파라미터를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그 안에서 파라미터의 어떤 값들 가지고 그 출력 값이 나오게 돼 있는 거고 이 파라미터가 많다는 것은 결국 내용량이 커진 것처럼 네. 다양한 그 변수들이 있다는 거니까 그런 어떤 질문에 대한 다양성 또는 뭐 세밀함 이런 것들을 출력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인간하고 비슷해졌다. 인간하고 근접한 대답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성과 이제 세밀함이 뭐 많을수록 또 학습에 따라서 네. 엉뚱한 대답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깨진 거는 1750억 개면 그 숫자 자체가 워낙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인터넷 속에다가 인공지능 학습하라고 딱 시켜놨더니 얘가 1750억 개의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쫙 다 이렇게 가지고 그거를 학습해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우리가 뭐 새로운 데이터를 딱 던지면 기존에 있던 거 참조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맞춰서 대충 주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렇게 일차원적으로 그냥 노출된 그러니까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학습된 규모에 비례해서 파라미터 수도 많겠죠. 그렇죠. 그죠? 그렇긴 하지만 그 파라미터가 결코 표면에 그 깔린 그 정보, 물리적인 어떤 그런 정보들에 대한 개수만을 얘기한 건 아니다. 하나하나가 그 정보들의 처리 장치와 비슷한 거죠. 인간의 뉴런 처리하듯이 그 안에서 그것들 처리하는 값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값이라는 게 다분히 논리적이고 어떤 수학적인 변수들, 뭐 이걸 실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계산 과정에 들어가는 그냥 파라미터라고 그냥 부를 뿐이다. 그렇죠. 그 기본적인 구조는 우리가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으면 네네. 그 안에 이제 히든 레이어라는 층이 있거든요. 히든 레이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네트워크로 섞여 있는 거기에 이제 그런 파라미터 값들이 있는 거고. 이름 멋있다. 히든 레이어 하니까 히든 레이어라는 뜻이 히든의 있네요. 의미가 인간이 그 부분을 실제 알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기계가 거기서 학습하는 과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알파고가 만든 사람조차도 어떻게 생각해서 저 수를 뒀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의 작용이 히든 레이어에서 이뤄진 작용이겠네요. 그렇죠. 저는 아까부터 이 부분이 계속 이상한 게 어쨌든 저희가 만든 거잖아요. 네. 파라미터도 그렇고 이게 다 인간이 만든 건데 왜 그럼 프로그래밍도 우리가 다 해서 넣었을 텐데 왜 거기서 일어나는 기제를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지가 그 안에 구조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전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입력된 데이터는 백과사전 몇백 건이 될 수도 있고 엄청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었는데 출력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그 안에 그 학습 과정을 저희가 그걸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거죠. 워낙 변수도 많고 케이스도 그러니까, 많고 하니까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그 우리 구조상에서 처리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정확하게 이거는 이것 때문에 딱 1대1로 매칭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되는 인풋 데이터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브레터를 써줘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러브레터. 네. 근데 그게 유만선이라는 사람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뭐 얘기를 했는지 뭐 정황이나 상황 그다음에 문장에 뭐 했을 때 내가 얘기할 때 그걸 떨리면서 얘기했는지 뭐 그냥 건조하게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가 그게 세심함이겠네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인풋으로 다 받아들였을 때 관련성들을 히든 레이어 속에서 얘가 계산을 해 가면서 얘는 가중치를 더 두겠죠. 뭐. 그렇죠.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고 유만선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러브레터가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뭔가 그 과정을 찾아가는 그 경로는 인간이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세밀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방대한 양의 정보를 그냥 쑥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조화된 안에 넣어야 이게 세밀하게 상황에 따라서 그 파라미터가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아키텍처가 여기서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야, 이건 뭐 오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라는 게 이게 단순히 그냥 인터넷 속에 지금 충분히 있는 그 데이터들의 개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이터들을 얼마나 얘가 입력받았는지. 근데 그 입력받은 그 얘기가 아니라
1750억 개라는 파라미터라는 거는 뭔가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다양하고 또 세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예, 그런 지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우리말로 하면 매개 변수라고 매개 하잖아요. 변수. 예, 변수라는 것이 이제 값을 자꾸 바꿔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사람 뇌도 어떤 학습이 되면서 자꾸 값이 변경되듯이 얘도 그렇게 가중치 값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속 파라미터 값을 변경을 시킵니다. 예. 이게 학습 과정인 거죠. 네. 학습이 완전 최적화됐을 때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고 네. 약간 학습이 조금 안 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됐을 때 엉뚱한 대답을 할 수 나오는 있는 거죠. 거고. 아, 오늘 너무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뭐 약간 모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이 파라미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은 어차피 뉴럴넷을 기반으로 한 거고 네. 그게 이제 결국 뇌의 어떤 구조를 흉내내는. 모방을 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설계를 해서 구조화시켰고 네. 거기에 이제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넣음으로 해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지를 이제 방대한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네. 그 파라미터를 최적화시킨 어떤 값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파라미터 수가 이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1750억 개. 예. 그리고 12년 뒤에는 100조 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1750억 개에서 요 기사에 대략 써 있는 게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상식을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식이라고 하기엔 또 그게 막 지식의 수처럼 느껴지지만 그 정도의 수준으로 언어를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12년 뒤에 100조 개의 파라미터 수로 늘어났을 때는 그때는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없겠죠. 제가 그거보다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없습니다. 아, 그쵸. 예. AI가 해주겠죠. 예, 퇴직을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잘릴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예. 오늘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야, 과학관에서 또 이렇게 이런 또 핫한 주제를 다뤄본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네. 전에는 그게 하나하나 정보 개수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요. 엄청나다고 했는데 정보 개수가 아니라 그 경로의 개수라고 하면 사실 정보 개수는 더 많은 거잖아요. 더 엄청난 거죠, 실은. 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약간 되게 좋은 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엄청나구나 정말. 네. 그 스케일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진짜 그러네요.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학습했기에 그 파라미터들을 최적화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보수를 따지기에는 미리, 이미 너무 많은 거고 그거는. 이야, 진짜 굉장하네요.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애청자분들 많지 않으시지만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